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유연순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 마샬 B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인간관계라고 하죠. 관계의 시작은 언어와 대화 방식에 있는데 우리는 외부의 비판이나 평가를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보이는 반응으로 인해 서로 오해, 갈등,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지바비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15년 전 이 마셜 B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책을 읽고 나 자신의 대화 방식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분법적 사고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른 말씀에는 순종하여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나 마음은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화를 참으려 애쓰다 보니 나중에 우울증 치료도 받곤 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MBC 모델에 따라 대화 방식을 노력해 보니 나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상대방과도 소통이 잘 되어 기분 좋은 유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삶은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진실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솔직하고 용감하게 살며 주위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저자와 비폭력 대화책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폭력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마샬 B 로젠버그는 국제적 평화단체인 비폭력 대화센터 설립자입니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태어나 디트로트에서 성장했으며 1961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학교 인종통합 프로젝트에서 중재와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비폭력 대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MBC 프로세스를 나누었으며 전쟁 지역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생각하고 말하고 힘을 사용하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워왔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셜과 그의 동료들은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아일랜드, 서동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갈등과 폭력이 있는 세계 여러 곳에서 MBC를 적용하고 가르쳤습니다. 다음은 비폭력 대화책 목차를 소개합니다. 제1장 마음으로 주기, MBC의 핵심입니다. 비폭력 대화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개괄과 핵심 설명입니다. 제2장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하지 말아야 할 대화 유형입니다. 제3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제4장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제5장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 제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 부탁을 통해 3에서 6장까지 MBC 모델의 4단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상술했습니다. 제7장 공감으로 듣기, MBC의 요소를 적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MBC 요소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제8장 공감의 힘, 제9장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MBC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해결하기. 여기까지 본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10장부터는 시간 관계상 준비를 못했으니 관심 있으시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0장,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MBC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제11장, 갈등 해결과 중재. MBC로 갈등 해결과 중재하는 방법. 제12장, 보호를 위한 힘쓰기. MBC를 통해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해 힘쓰는 방안. 제13장,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MBC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제14장, MBC로 감사 표현하기. MBC로 감사 표현하는 방법. 제1장, 마음으로 주기. MBC의 핵심입니다. 마셜은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둘째,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연민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마셜은 비폭력 대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연민을 느끼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마셜은 우리가 쓰는 언어와 말이 얼마나 큰 구실을 하는지 알고 놀랐습니다. 그 후로 마셜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레 연민이 우러나오는 유도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말하기와 듣기를 고안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셜은 이 접근 방식을 비폭력 대화, MBC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비폭력이란 말을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곧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방법을 어떤 곳에서는 연민의 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비폭력 대화나 연민의 대화를 대신해서 MBC로 줄여서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인 대화도 경청함으로써 존중, 배려와 공감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므로 진심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깁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줄 때는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때만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나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는 사람 역시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한 사실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MBC 모델,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요소에 우리의 초점을 둡니다. 첫째, 관찰.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합니다. 곧 나한테 유익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부를 떠나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명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느낌.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합니다. 아픔,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합니다. MBC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고 솔직히 표현할 때는 이 3 요소에 대한 의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4번째 요소는 구체적인 부탁사항을 말합니다. 이 4번째 요소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MBC는 이 4가지 정보를 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MBC의 다른 한 측면은 상대방에게서도 똑같은 4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MBC는 고정된 공식이 아니므로
각 개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MBC를 단계로 정리하거나 대화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 네 가지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BC의 정수는 네 가지 요소를 인식하는 우리 마음에 있지 실제 주고받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제2장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마샬은 사람들이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특정한 언어와 대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리켜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째, 삶을 소외시키는 대표적인 유형은 도덕주의적 비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행동은 나쁘다든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들은 편견에 가득 찼어. 비난, 모욕, 비판, 비교, 분석, 낙인을 찍어버리는 말 등이 모두 판단하는 말입니다. 비판은 사람들과 이들의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말로 가득 찬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책임감이 있고 없는지 똑똑하고 무지한 자를 따지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내가 원한다고 느끼면 나는 아내를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내가 원할 때는 아내를 무관심하고 둔감한 여성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걱정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방어와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것 역시 비판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쓴 댄 그린버그는 이 책에서 비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치 있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만약 자신의 삶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또 다른 형태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흐리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해야만 해라는 표현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얼마나 모호하게 해버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어를 사무용어 혹은 관청용어쯤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상관의 명령, 중대의 방침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연민을 막는 의사 표현 방법입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사회의 계층적인 지배 구조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 군주, 귀족 등 소수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다수 인구를 통제하려면 대중에게 노예다운 사고방식을 불어넣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쁘다거나 잘못되다고 암시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맞춰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바깥쪽, 곧 다른 사람, 곧 외부의 권위자에 의지하게 됩니다. 곧 무엇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가 하는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서 구합니다. 나 자신의 내면이 느끼는 진실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착한 노예나 온순한 부하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MB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하는 것들을 어떤 평가와도 뒤섞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서로 분리하려는 것이에요. MBC는 고정적으로 일반화를 하는 언어가 아니고 진행 과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특정 시간과 맥락에 입각한 관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평가와 관찰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관찰과 평가가 섞인 관찰이 어떻게 다른지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표현에 쓰는 말, 무엇이다 표현. 평가자가 자신이 그렇게 평가한 까닭을 표현하지 않을 때 인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그건 평가입니다.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인심이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평가가 배제된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평가를 내포한 프리마를 쓰는 것. 그는 늑장을 부려. 그는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의도나 욕구에 대해 자신이 추측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암시한 말.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평가죠. 내 생각에는 그가 일을 제때 못 끝낼 것 같다. 그가 나는 이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라고 했다는 평가를 배제한 말입니다. 사실과 추측을 혼동,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거야. 그건 평가예요. 내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 다섯째, 지칭 대상이 구체적이 않을 때. 소수민족 사람들은 집 관리를 소홀히 해. 나는 로스거리 1679 번지에 사는 소수민족 일가족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절 본 적이 없어. 여섯째,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는 것. 아유, 그는 형편없는 축구 선수야. 그는 2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 이렇게 표현해야 평가가 배제된 것입니다. 또 어떠어떠하다, 어찌어찌하다는 말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못생겼어. 그건 평가입니다. 그는 짐의 외모에 끌리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평가와 관찰을 구별할 때 유의할 사항은 언제나 한 번도 절대로 결코 무엇한 적이 없다. 무엇 할 때마다와 같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관찰이 됩니다. 잭이 통화하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그는 적어도 30분 이상 통화를 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내게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관찰이에요.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이건 평가예요.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3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다. 이건 관찰입니다. 4장,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MBC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력을 키우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위스의 어느 대기업에서 기술부 직원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자기들 기피하는 것을 알아채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기술부 직원들을 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지겨워요.
마치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은이는 기술부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구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느낀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느낌보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때 나는 느낀다는 말을 나는 생각한다로 바꾸면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 늘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뜻이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좋게 느낀다고 할 때 좋다는 말은 행복하다, 기쁘다, 안심하다 등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같은 단어로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MVC에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 욕구가 충족된 느낌을 묘사하는 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사하다, 감탄하다, 고맙다, 고무되다, 관심을 가지다, 궁금하다, 기대하다, 기분이 들뜨다, 기뻐하다, 기쁨에 넘치다, 긴장하다, 낙천적이다, 놀라다 등등.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느낌을 나타낸 말, 가책을 느끼다, 갑갑하다, 걱정되다, 겁나다, 격노하다, 격앙되다, 경계하다, 고독하다,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골치 없다, 관심이 없다 등등. 제5장 느낌에 대한 책임, 욕구, 마음임. MBC의 세 번째 요소는 우리의 느낌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MBC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우리 느낌의 원인은 아니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줍니다.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음 4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과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했다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를 죄의식, 수치감, 그리고 우울한 느낌 쪽으로 기울게 만들기 때문에 자존감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서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려해 주었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비난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세 번째 선택은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의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하는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아픈 느낌은 자신이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번째 선택은 상대방이 지금 표현하는 느낌과 욕구에 우리 의식의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위 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희망, 기대, 가치관이나 생각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느낌의 근본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넌 나를 절대 이해 못해 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말의 진정한 뜻은 이해받길 바란 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고 해석하고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욕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방어에 나서거나 저항이나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대신 우리 느낌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욕구와 연결하면 상대방은 우리 욕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필요나 욕구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내가 몇 번이고 되풀이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신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느낌의 근원은 다 욕구에서 나오죠. 자율성, 축하, 애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율성은 자신의 꿈, 목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꿈, 목표, 가치관을 충족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욕구입니다. 축하, 애도의 욕구, 생명의 탄생이나 꿈의 실현을 축하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나 꿈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 그리고 상호 의존의 욕구가 있어요. 감사나 공감, 공동체, 배려, 사랑,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여, 수용, 신뢰, 안도, 따뜻함, 이해, 정서적인 안정, 그 솔직함, 그리고 온전함의 욕구, 진정성, 개별성 존중, 창조성, 의미, 보람, 자기 신뢰, 자기 존중. 그리고 놀이의 욕구가 있어요. 웃음과 재미, 영적 교섭은 아름다움, 영감, 조화, 질서, 평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신체적 돌봄, 공기, 물, 음식, 주거,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 운동, 삶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것, 휴식, 성적 표현이 이런 욕구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욕구를 표현하는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고통,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비판에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층 더 어렵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랑스러운 여성상은 남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을 돌보는 것을 최고 의무로 여기도록 사회화했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며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감정 상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다음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정서적 노예 단계입니다. 내가 정서적 노예 상태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지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해롭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관계의 시작 단계에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공감하며 즐겁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2단계는 얄미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고 나를 희생하며 남의 기분을 맞춰주며 살 때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그동안 우리 내면의 욕구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나 깨닫게 되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단계를 재미있어 얄미운 단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그건 당신 문제야. 난 당신의 느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런 얄미운 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해방 단계, 이 단계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연민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움, 죄의식이나 수치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동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습니다. 정서적 해방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 충족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MBC는 이런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6장,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탁.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지를 표현한 다음 뒤따라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욕구를 충족할 만한 행동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고 싶을 때는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언어로 부탁합니다. 예를 들며 남편이 회사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내는 불만이었어요. 아, 여보, 너무 일만 하지 말아줘. 그러자 3주 후에 남편이 골프 경기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원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부탁은 잘 전했지만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 긍정적인 부탁을 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 여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보내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염려스럽게 느껴질 때, 내가 방금 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한 뜻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합니다. 내가 들은 대로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줄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 셋째, 솔직하게 반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부탁은 회의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로, 부탁과 강요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 부탁에 응하지 않으면 비난을 듣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 부탁은 강요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들어줄 수 있을 때에만 부탁에 응해달라는 표시를 하면 우리가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 좀 차려줘 라고 하기보다 상 좀 차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리는 방법은 부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탁에 응하지 않는 것을 공감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또한 진정한 부탁을 표현하는 데에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의 목적은 정직과 공감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질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임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부탁이 진정한 부탁이고 부탁을 위장한 강요가 아님을 믿을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죠. 7장 공감하기.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혼신을 다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선입견과 판단을 떨쳐버린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공감한 대신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며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라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공감이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상대방이 말하는 것 그 자체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있어라. 홀리 험프리는 우리의 보통 습성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지적했어요. 첫째, 조언하기. 내 생각에 너는 뭐 해야 한다. 한술 더 뜨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더한 일이 있었는데. 가르치려 들기. 이건 내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위로하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이야기 꺼내기.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데 단정해버리기. 기운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동정하기. 참 안 됐다. 설명하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정하기. 그건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현 상황을 바로잡고 또 다른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방해합니다. 또한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에 필요한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느 이론과 어떻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곧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공감을 머리로 하는 이해나 동정과 구별해줍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공감으로 듣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의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하고 부탁하는 거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꾸어 말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또 부탁하는지를 잘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해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주곤 합니다. 들은 말을 상대에게 되풀이해 말해줄 때는 우리가 잘못한 이해한 부분을 상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질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녁 때마다 내가 집에 없었던 걸 말하는 거니? 셋째, 공감을 지속하기.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관심에 초점을 계속 둠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속을 좀 더 깊이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며 들어주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상대방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실감할 때 긴장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말을 멈춥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공감하기 어렵다면 우리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상대방에게 인정한다면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치료용 공감, 자기 공감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응급치료용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온 존재와 관심을 쏟아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공감하는 데 능숙해지면 우리는 많은 경우 단 몇 초 만에 자연히 기력이 샘솟는 것을 느끼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공감입니다. 자기 자신과 공감하는 데 능숙해지면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자연히 기력이 샘솟는 것을 느끼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8장 공감의 힘. 공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칼 로저스는 공감을 받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판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서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화난 사람에게는 하지만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공감을 할 것. 집중하여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자. 아니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공감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말 뒤에 숨은 느낌과 욕구에 의식의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생기를 되살리는 공감, 대화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과 좀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화는 제가 원하는 그런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는 대화가 만족스러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충족된 여러분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러. 대화를 계속하기 원하는데 제가 중단시켜서 불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불쾌하지 않아요. 저도 당신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대화를 즐기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매우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바로 말을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 중간에 단호하게 끼어드는 용기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척 하기보다 오히려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임을 확신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공감으로 듣기. 우리가 제일 공감하기 힘든 것에 침묵이 있어요. 특히 숨김없이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나서 상대방이 우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을 때의 침묵은 더욱 힘듭니다. 침묵 뒤에 숨겨진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공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매우 걱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안심할 수 있는지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감은 상대가 이야기할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능력에 달렸음.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공명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9장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만나기.
비폭력 대화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자기 연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스스로에게 폭력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연민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함을 기억하기. 비판적인 자아의식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원천인 신성한 힘과 연결되는 지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체로, 특히 결점투성이 객체로 간주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며 배우기보다 자기 혐오를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이 그릇되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비판을 하도록 우리 대부분은 배웠어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이 난폭한 단어는 우리 의식에 너무 깊이 박혀서 이 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 말은 못 해야 한다, should라는 말입니다. 더 잘 생각했어야만 해 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등등으로 쓰이는 말이죠. 자책과 내면적인 강요를 욕구로 바꿔라. 비판이 다 그러하듯이 자책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욕구가 과연 충족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자책, 죄책감, 수치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것.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MBC로 애도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판단한다는 말들, 느낌과 욕구로 바꾸어 듣는 법을 배웠듯이 내면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마다 곧바로 그들의 이면에 있는 욕구와 연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놓고 봐라 또 잘못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즉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MBC로 애도하기는 우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이 때문에 일어난 느낌에 충실히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후회는 자기 혐오나 자책을 하지 않으면서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용서입니다. 애도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자기 용서의 순서가 따릅니다.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와 가치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 아래에 있는 욕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이런 연민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얼마나 모자랐는지 알게 되지만 또 한편 자기 용서 단계에서는 선택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삶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양면, 곧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는 자신과 또 애초에 그 행동을 선택한 자신을 같이 연민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애도와 자기 용서를 거치는 과정은 배우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욕구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그 욕구들과 조화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역량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감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자신과 처음에 그 행동을 선택한 자신 모두를 연민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자기 연민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동을 선택하는 동기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 등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삶을 풍요롭게 하기 싶은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목적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곧 그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더 훌륭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우리의 동기라고 인식할 때는 힘든 일도 즐거운 놀이 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도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등에서 한다면 그 즐거움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 활동 자체에도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 해야 한다를 무엇 선택한다로 바꾸기.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 그 선택으로 충족하고자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합니다. 1단계로서 당신의 삶에서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모두 종이에 적습니다. 2단계는 작성한 일을 꼭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합니다. 3단계는 어떤 활동도 당신이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선택 뒤에 있는 동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씁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우리 행동 뒤에 있는 힘을 인식하는 능력 기르기.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아이들을 위한 운전당번에 관해 그랬듯이 우리의 선택 뒤에 있는 중요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돈을 위해서, 둘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셋째 벌을 피하기 위해서, 넷째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다섯째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여섯째는 의무감에서. 여기까지 MBC의 두 가지 영역인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네 가지 방법과 공감하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기와 상대방의 말을 공감으로 듣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장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도 매우 도움이 되실 텐데 시간 관계상 비폭력 대화책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가기 전에 둥글게 서서 바닥에 비폭력 대화의 느낌과 욕구 카드를 원으로 놓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공감으로 대면하고 공감으로 서로를 돌보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12장 보호를 위한 힘쓰기에 비폭력 대화의 개념과도 통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기적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셜은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에 노력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